현대 아산 공장에는 그랜저하고 소나타가 그 같은 라인에서 이렇게 생산이 돼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이제 르노 삼성 부산 공장에서는 르노 삼성의 시리즈가 어떻게 돼요? SM3, 5, 7, 그 다음에 QSM인가? 하여튼 그 SUV 차 있잖아요. 그게 모두 다 같은 라인에서 생산된다고.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할 것 같냐 싶지만 대량 생산 체제잖아요. 그죠? 대량 생산인데 계속 다른 그러니까 막 큰 로봇들이 막 용접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올라오는 그 자동차들은 전부 다른 모델들이죠. 그때마다. 일단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랜저하고 소나타를 같은 라인에서 만들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두 개 라인을 만약 짓는데 하나는 소나타 만들고 하나는 그랜저 만들면은 만드는 것보다 이 두 개 라인을 소나타와 그랜저로 만드는 것이 어느 게 더 유연해요? 왼쪽 과 오른쪽 것 중에 오른쪽 거? 오른쪽 게 더 유연하죠. 왜?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변화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방식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소나타와 그랜저에 관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불황 때, 2008년도 때는 아반떼가 되게 많이 팔렸단 말이야. 그래서 엄청 거기도 이제 보면은 뭐 무슨 막 3,000시간씩 일을 해요. 지금 감이 안 오겠지만 우리가 연간 근로시간이 한 2,200시간 정도 되는데 네덜란드 같은 데는 1,600시간이에요. 그럼 3,000시간이 뭐 2배를 일을 하는 거예요. 2배를. 정말 뭐 가공할 만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 불황이 왔을 때는 소나타가 더 많이 팔려요. 그랜저보다. 그 소나타보다 아반떼가 더 많이 팔리고. 근데 좀 나아지면 어때? 나아지면은 그리고 뭐 돈 버는 사람도 늘어나면 그랜저가 더 많이 팔리는 거지.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놀아야 되는 거예요. 소나타 많이 파는데.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소나타를 그러니까 3대 중에 2대는 소나타, 1대는 그랜저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 그랜저 많이 팔면은 1대는 소나타, 2대는 그랜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걸 홀류 생산이라 그래요. 홀류 생산. 홀류 생산이라는 말은 아마 표현은 일본에서 온 것 같은데 일종의 유연적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유연적 생산 체계인 거지. 근데 그 기계가 그러니까 그 용접하는 기계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막 다양한 기계들이 무슨 기계여야 되는 거예요? 범용 기계여야 된다고. 소나타만 만드는 기계로 딱 세팅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뭐 그 저기 주형 가는 거 이렇게 금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찍어내는 거 하듯이 하면은 그 소나타 차체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고정되어 있으면은 범용 기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그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예 다른 걸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기종을 이제 인식을 하고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이게 뭐 이렇게 그때마다 달라져야지 이게 가능한 거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생각보다 기술적인 수준이 높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자동차 생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지만 또 그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저귀나 뭐 생기는데 기저귀도 생각보다 굉장히 다품종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차본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여러분이니까 아기를 낳으면은 옵션이 되게 많아. 뭐 남자 여자부터 뭐 몸무게에 따라서 그리고 또 모양도 되게 다르고 모양도 많이 다르고 팬티형과 무슨 뭐 하여튼 형태가 엄청 많단 말이죠. 디자인도 많아지고 그거를 한 라인에서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수요가 또 달라. 아줌마들이 이렇게 모여서 뭘 많이 사는지 그러면은 그것을 많이 만드는 기계를 갖다가 거기다가 아니면 그 컴퓨터 뭐 소프트웨어 세팅을 해놓고 또 다른 게 더 많이 팔리면은 또 달리 해놓고 그것을 변형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것을 전용기계가 아닌 범용기계라고 합니다. 일단 생산 기술에 있어서의 유연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연적 생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유연화. 대표적인 것, 그 스타 얼라이언스, 그 다음에 그 전략적 제휴요, 그 다음에 스카이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항공사들끼리.
우리가 지금 대한항공에서 파리에다가 직원을 한 명 보내서 상주를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그 수요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수요가 너무 없어가지고 탱자탱자 놀 때도 한 사람이 거기서 계속 일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주재원이니까 뭐 또 돈도 더 많이 줘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많아지면은 뭐 2명 채용하기 힘드니까 혼자서 막 잔업을 한다든지 굉장히 이게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불친절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용도 되게 많이 들고 한 명을 갖다가 하는 것이. 그래서 일종의 스카이팀, 뭐 스타 얼라이언스 뭐 이런 것들이 마일리지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 파리는 무슨 공항이죠? 드골 공항인가? 하여튼 뭐 거기 공항에서 표 파는 사람들은 대한항공 직원도 있지만은 에어프랑스에서 그거를 파는 그런 유동적인 것들을 담당해 준단 말이죠. 조직을 그러면 거기서 파는 에어프랑스 직원이 대한항공 티켓을 타는 사람은 대한항공 직원이에요? 직원은 아니지. 그럼 대한항공과 무관해요? 무관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것을 네트워크라고 한단 말이지. 조직이 유연해서 마운드리스한 경계가 없는 조직이 너는 아까 자아와 타자의 경계처럼 명확하지가 않아요. 더 이상은. 그 주변에 네트워크로서 전략적 제휴로서 연결되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런 수요의 변화, 환경의 변화, 그리고 어떤 위험을 공유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그 티켓을 팔아주는 사람을 에어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는 에어프랑스 티켓을 팔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이제 협력을 하면서 그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잖아요. 상시 주재원을 보내는 것보다 서로. 근데 이제 만약 그거를 비정규직을 뭐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뭐 시간에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파리에서 대한항공 티켓을 파는데 에어프랑스에서 안 팔고 그때그때 계약직을 채용하거나 일용직을 채용해. 그러면은 성실성이나 충실성이 떨어질 수 있지. 근데 이제 에어프랑스는 전략적 제휴를 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들이 파는 것이 훨씬 더 서로에게 윈윈이 된다는 거지. 그런 방식의 유연성을 조직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유연성이 필요해. 그런 변화, 환경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안 변하고 그냥 굳건하게 코끼리로 남아있으면은 멸종하기 쉽단 말이야. 맘머스로 남아있단 말이죠. 팀제도,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조직의 유연화, 팀제라고 할 수 있죠. 외부적인 조직의 유연화, 이런 전략적인 제휴라고 할 수 있어요. 팀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점점 더 현장 지식이 중요해져요. 다양한 고객들이 다양한 요구와 클레임들을 하는 것에 민첩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돼. 근데 만약에 팀이 없고 되게 다양한 그 사원이 계장이 과장한테, 과장이 차장한테, 부장이 사장한테 정해서 다시 타고 내려오면은 다 이제 손님은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뭐 자율성을 위탁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경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현장 지식을 활용해서 그거를 위탁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을 주는 것이 슬림한 그런 조직의 유연화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유연성이 노동의 유연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수요의 변화에 사람들은 잘 자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어. 아까 말했던 조직 내부로서의 비용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평판이나 이런 어려움들, 그런 불안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사람을 좀 자르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이 이 고민을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노동력을 유연하게 하는 것을 노동 유연화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건 이제 기능적으로 봤을 때 수량적으로 유연할 것이냐, 기능적으로 유연할 것이냐, 임금적으로 유연할 것이냐. 요 두 개를 합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좌측은 이거 좀 명확하게 딱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그 형태라고 할까요? 형태, configuration, 형태 혹은 기능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유연화를 할 것이냐, numerical, 수량적으로 할 것이냐, functional, 기능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wage, 임금을 통해서 할 것이냐. 그 수단 혹은 형태, 기능 이런 축으로 이제 구분을 한 거고요.
위의 것은 뭐냐면은 유연성의 원천을 내부에서 찾을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찾을 것이냐에 따라서 외부적 유연화, 그러니까 외부적 노동 유연화, 내부적 노동 유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단 혹은 이제 기능에 따라서 수량적, 기능적, 임금 유연화 세 가지로 나누고 유연성의 원천에 따라서 내부적 유연화와 외부적 유연화로 나눠요. 내부적 유연화라는 것은 유연성의 원천을 내부 노동시장에서,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이제 두 가지로 다시 구분해야 되겠는데,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으로 구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가면은 옵션, 그러니까 얼터너티브가 있는 거죠. 살 거리가 있어. 근데 우리가 마케팅 부장 자리가 비었단 말이에요. 그 부장 자리가 빈 것을 어디서 이제 원천을 찾아서 조달할 거냐. 내부의 마케팅 부원 중에서 조달한다면 내부 노동시장을 활용을 한 거지. 그죠? 그렇지 않고 헤드헌터를 통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면은 그거는 외부 노동시장에서 조달을 한 거라고.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노동시장을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하고, 조직 구성원이 아닌 바깥에 있는 잠재적인 혹은 그 조직 구성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외부 노동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유연성의 원천을 내부 노동시장에서 찾는 것을 내부적 유연화라고 하고, 외부 노동시장에서 찾는 것을 외부적 유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외부적 유연화의 기제는 정리해고를 말하는 거죠. 왜? 그 원천을 어떻게 외부 노동시장에서 찾은 거예요? 잉여 인력을 어떻게 한 거야? 외부 노동시장으로 밀어낸 거지. 정리해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원천을 외부 노동시장에 찾는 거지. 그 잉여의 부분을 외부 노동시장으로 그러니까 이전시켰으니까 그 원천을, 그 힘을 외부 노동시장에서 찾은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내부 노동시장에서, 그러니까 내부적 유연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그 내부 사람들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유연성의 원천을 찾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우리 이 소나타와 그랜저 이 라인 있잖아요. 근데 울산 공장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라인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이럴 수 있어. 하나는 소나타 만들고 하나는 그랜저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그 라인을 새로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그냥 유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나타의 수요가 많아졌어. 불황해가지고 그랜저가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외부적 유연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더 뽑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자르는 거예요. 여기 잉여가 나오니까. 내부적 유연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라인도 타개하고 이 라인도 타개하는 거지. 멀티 스킬링을 하는 거죠. 다기능화해서 그랜저가 저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라인 속도를 줄여서 사람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여기 라인 속도를 빨리 하는 거지. 그래서 유연성을 찾는 것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내부 노동 시장에서 그 사람들의 기능을 다기능화해서 기능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대처했다고 해서 내부적 유연성, 그리고 기능적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 기능적 유연성이라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이런, 근데 이 셀을 우리가 채우면은 좀 비는 셀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6가지 셀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거는 내부적 수량적, 내부적 기능적, 내부적 임금 유연화, 그 다음에 외부적 수량적, 외부적 기능적, 외부적 임금 유연화, 이게 6가지의 유연화의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 유형이 있다는 것이. 수량적 유연화는 그 유연하는 방식을 수량을 조정해서 유연화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수량적 유연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리해고, 사람의 수량을 조정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내부적 유연화의 일환인 수량적 유연화는 뭐냐면은 그 유연성의 그 수단을, 형태를 근로시간에서 찾는 것을 말해요.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유연화,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아까 여기 있는 경우에 만약 사람은 이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외부적 유연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는 사람을 더 뽑거나 이때는 사람을 자르는 거잖아요. 내부적 유연화는. 내부적 수량적 유연화. 근로시간을 유연성의 수단으로 삼아서 조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돼요? 이때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잔업을 하는 거지. 이때는요. 이때는
집단 휴가를 가던가 공장을 잠정적으로 닫던가 아니면은 하루에 8시간 공장 돌리던 것을 6시간으로 줄이는 거예요.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재작년인가 이제 그 BMW 공장에 갔었거든요. 그 레겐스부르크라는 데. 그러니까 뮌헨에 원래 있다가 많이 이제 생산이 늘어나면서 뭐 라입지시, 레겐스부르크 이제 그렇게 이제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레겐스부르크에 이제 갔을 때 독일도 2008년도에 이제 경제 위기를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그래프를 보면은 거시 지표를 보면은 경제 위기를 맞아 상당히 크게 경제 위기를 맞은 걸로 보여요. GMP나 GDP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거든요. 2009년도나 그때. 근데 고용은 별로 변하지가 않았어. 실업률이 늘어나지가 않은 거예요. 독일도 꽤 실업률이 높았거든요. 근데 실업률이 늘어나지 않고 근데 대신 뭐가 변했느냐, 뭐가 줄어들었냐 하면은 근로 시간이 줄어들었다. 일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안 잘라도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식은 물론 이제 거기 이제 비정규직도 이용을 해요. 그 라인에서 좀 이렇게 그 숙련도가 낮은 일들을 비정규직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 바쁠 때는 그 수요가 좀 줄어들면 그 사람들을 빼고 뭐 이런 식도 써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근로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워킹 타임 어카운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시간 계좌제 아직 입법 예고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그때 법률 입법의 논의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은행 계좌처럼 이렇게 이제 남아 있을 때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면 그거를 이제 쟁여놓는 거지 계좌에 입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무슨 경조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몸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그냥 놀고 싶거나 그럴 때 그거를 빼서 쓰는 거죠. 개인 휴가를 가는 거. 아니면은 좀 회사가 전체적으로 불황이면은 집단적으로 휴가를 보내거나 그러면은 집단적으로 잔업하고 집단적으로 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안 잘라도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을 자를 이유를 완전히 없애진 않겠지만 좀 줄일 수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독일은 상당히 그렇게 해서 임금, 그러니까 고용 유연성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내부적 유연화의 대표적인 형태를 독일은 가지고 있고 미국은 그 레이오프가 굉장히 강하고 영화에서 보면은 뭐 막 이렇게 잘리고 이런 것들 꽤 많이 보이지 않나요? 미국에서 상당히 일상적인 상당히 자유롭죠. 하지만 우리보다는 새로 채용되는 것이 좀 쉬운 거지, 그죠? 근데 우리는 더 어렵죠. 그래서 새로 채용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해고되기가 쉽지 않은 해고되는 것이 상당히 좀 개인에겐 부담이 큰 거죠. 그 외국 제약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그 박사과정에 있는데 수요가 들면 미국은 그냥 자른대요, 사람들. 그냥 바로 지표로 내려온대. 10%. 그러면 그냥 10%를 잘라야 되는 것이죠. 별로 우리의 어떤 고용 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그 근로시간 계좌제를 통해서 일이 많을 때와 적을 때 이게 계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계절적으로 뭐 봄에는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 장사, 아이스크림 공장이라 그러면은 여름에 열심히 일했다가 겨울에는 좀 널널하게 뭐 6시간만 일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2, 3년 단위로 하면은 2008년 불황이 왔을 때 일을 적게 하고서 2009년, 10년에 다시 화랑이 오면은 그때 일을 더 많이 하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오늘 그 사례도 이것과 또 역시 관련되어 있어요. 근로시간과. 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을까요? 일단 이렇게도 못해요, 우리. 아까 얘기한 거 이렇게 있잖아요.
노조에서 반대해요. 사람 옮기는 거 반대. 왜 반대할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오면은 잔업이 줄어들고, 잔업이 줄어들면은 소득이 줄어들어요. 잔업을 더 하기 위해서. 노조 대의원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잔업을 많이 따오는 사람들이 노조 대의원들로 그 인정받는 그런 노조 대의원들이 현대에서 되고 있죠. 근데 그 근로자들은 이제 예전에 한참 이제 80년대 때 굉장히 많이 뽑아가지고 지금 이제 점점 많이 퇴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한계도 왔고, 그 야간 근로를 한 10년 하면은 그 효과가 굉장히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사무직으로라도 10년을 야간 근로를 교대제로,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 같은 데 만약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요. 밤에 사람이 계속 깨어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야간 근로는 2급 발암 물질이라고 그래요. 바람, 계속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 세계 암 기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잔업을 하고 막 야간 근로를 하고 교대제를 빡시게 돌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사실 노동조합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소득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은 그 아저씨들은, 노동자 일하시는 분들은 잔업을 해야지 또 이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잔업을 안 하면은 바가지 긁히고, 그 애들 학원비 내야 되지, 집값 올라가지, 차 사야 되지, 이런 것들로 더 잔업을 해야지 소득을. 그렇게 해서 막 이제 막 억대가 되는 이런 연봉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무리가 가니까 그런 것에 이제 그 경각심을 좀 갖게 됐죠. 제가 인상적인 게 그 박태주 박사 이제 님 이제 글을 제가 이제 그 사례로 했는데, 그 박태주 박사님이 이제 그 현대자동차 굉장히 광범위한 이런 협상의 진행 과정도 직접 또 관여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논문을 쓰신 건데, 이 장시간 근로에 관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가족들도 했어, 가족들도. 그러니까 아주 그 부인들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그 장시간 근로를 하니까 그 남편이 어때니까 굉장히 필요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런 불면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거의 대부분이니까 한 명도 근로시간을 줄여고 잔업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은 보약을 좀 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미 거기에 매여 있는 거야, 생활이. 잔업을 안 하면은 학원비 못 내고 적금 못 내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 하우스 푸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걸 얘기하다가 딴 데로 갔죠, 또. 예. 이렇게 근로시간을 갖고 유연을 하게 되는 것의 가장 큰 부분은 사실은 뭐냐면은 그 잔업수당이 문제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잔업수당을 이제 줄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노동조합에서 반대하게 되는 거죠. 잔업수당이 우리나라 임금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직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상휴가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잔업을 하면 그걸 모았다가 나중에 평일의 근로시간 때 자기가 안호하고 휴가를 내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부 업종들은 그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호텔에 연회부 같은 데 있잖아요. 연회부 막 저 파티하고 이런 데잖아요. 그거 하면 뭐 탱탱탱 놀고 막 노래방 노래하고 막 이러다가 보면 이제 늦어지죠. 손님들 안 가잖아요. 그럼 막 새벽 1시, 2시까지 일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10시에 마치기로 했는데 뭐 4시간 더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4시간 뭐 늦게 출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거를 모아서 좀 그 일이 없을 때 한꺼번에 좀 시간을 좀 휴가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상당히 좀 싫어해요. 왜요? 돈으로 받고 싶어 하니까. 돈으로. 그러니까 여가와 돈에서 아직도 여가보다는 돈에 대한 중요성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사례에서 보면 노사 담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용자는 사람을 새로 뽑지 않고 잔업을 시켜가지고 노동 강도를,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늘려가지고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하고, 근로자들은 잔업을 해서 임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일종의 담합. 누가 희생자야 그러면? 담합의 희생자는 누구야? 예? 희생자는 일단은
애들이지, 애들. 아빠를 잘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 일자리인 거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지. 잔업이 너무 많아지면 그 일자리가 쉐어링 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노사 담합이라고 하는 거지. 둘 다 좋아서 하는 일이고 원해서 하는 일이고 아무런 피해가 없으면 담합이라고 하지 않죠. 그죠? 왜 담합이냐? 둘이 원하든 원치 않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가 담합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수량적인 유연성. 대표적인 것은 근로시간 유연자라겠죠. 그 다음에 기능적인 유연성.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능을 다양화해서 그 수요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환경의 변화의 다양성 중에는 그 어떤 개인의 욕구, 개인의 어떤 가정 환경,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팩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좀 가족이 원할 때, 자기가 꼭 갈 때 이제 뭐 유치원에 요새 뭐 가보면은 평일에도 막 아빠들도 꽤 많이 와요. 그걸 뭐 되게 어떻게 보면 꽤 많이 이제 그것이 그 아주 당연한 일이 이렇게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좀 유연하게 이렇게 일을 하는 것으로 그런 것이 좀 단 아니지만 많이 확산된 것으로 이렇게 좀 보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팀이 5명인데 1명이 빠진단 말이에요. 1명이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이제 근로시간을 유연해가지고 그러면은 누군가 1명이 그 일을 미리 할 수 있어서 분담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근로시간 유연, 아까 내부적 유연화의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자기 일만 해. 서로 각자. 그 사람 빠지면은 막 고객들이 클레임하고 손발이 안 맞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거나 휴가를 많이 가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최소한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미리 계획돼 있어야 돼. 기능이 자기 혼자만의 기능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원래 노사관계를 한양대 와서 안 했죠. 제가 그 이전에는 계속 원래 노사관계 전공을 했고 이제 임상훈 교수님이 주로 노사관계를 강의를 하셨는데 임상훈 교수님이 지금 안식년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외부 강사를 이제 쓰면 좋은데 그러면은 이제 암만 해도 이제 전임 강사들이 많이 받길 바래요. 학교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맡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미리 원래 이제 조직개발 뭐 인적장관 이런 걸 하는데 노사관계를 맡은 경험이 없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맡을 수 없겠죠, 그죠? 네. 그럼 안식년을 갈 수 없어. 안식년 갈 수 없으면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리프레시 할 수 없어. 재충전할 수 없단 말이지. 어느 정도 그 기능들이 아까 여기 그랜저와 소나타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다기능화가 이루어져야 그쪽에서 그것을 커버해 준단 말이에요. BMW도 라입지시 공장의 수요가 많아지면은 그러면 일부의 사람들이 그 레겐스부르크에서 가요. 그래서 그쪽을 커버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뭐 그 교육 훈련 시키거나 이럴 때 또 일부 사람들을 가서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어떤 기능이 그러니까 꼭 내가 내 공장에서 내 자리에서만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경직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떤 유연성의 어떤 형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을 맡게 되는 다기능화. 다기능화는 일종의 기능을 다양화하는 것은 일종의 창고 비용과 같은 비용을 초래해요. 창고 비용. 웬 창고? 창고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다기능화랑. 그러니까 재고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재고 비용. 재고 비용이 뭐예요? 지금 당장은 소용이 없는데 재고 비용이라고 쓰는 게 더 적합할지 모르겠네요. 창고보단 재고요. 여러분들도 슈퍼마켓 갔는데 이렇게 물건이 없어서 못 산 적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재고가 있으면 어때요? 그때그때 그런 일 없겠죠. 그래서 못 판 적 없겠죠. 그러니까 재고가 필요해요. 적정 재고량 같은 거 우리가 구하고 뭐 이렇게 필요로 하죠, 그죠? 재고를 쌓아두려면 뭐가 필요해요? 창고가 필요한 거죠. 창고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드는 그런 것들을 재고 비용이라고 한다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예비해 놓아야 필요할 때
충족시켜서 만약 없어서 못 파는 그런 그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기능화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지금 A라는 기능을 원래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B라는 기능도 새로 배웠어요. 근데 지금 B라는 기능은 당장 필요로 하지 않잖아. 근데 내가 배웠잖아. 배우는 데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 B라는 기능은 재고로서 남아있는 거지. 재고로서. 활용되지 않고. 근데 정말 꼭 필요할 때 사람들이 그 일이 되게 많이 필요해. B라는 기능도 많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B라는 사람이 휴가를 갔거나 출산 휴가를 갔거나 할 때 내가 들어가면은 그 메커니즘이 깨지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재고가 어떤 필요한 그런 요인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적정한 그러니까 무슨 말 너무 재고가 많으면 어때? 비용이 너무 과다하잖아. 창고를 많이 지어야 되고 거기 뭐 곰팡이 이런 거 막 갖다 놔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기능화도 마찬가지. 업그레이드 계속 시켜주거나 잊어먹게 않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안 쓰면서도. 너무 많이 우리 한두 껍질없이 다기능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딱 너무 전문화만 해서 자기 일만 하게 한다는 것은 기능적인 유연성, 재고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비용을 그러니까 못 파는 그런 측면과 같은 효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금 유연화. 아까 이제 리스크 쉐어링, 리스크 테이킹 얘기했처럼 리스크를 경영자들만 하지 않더라. 주주만 하지 않더라. 어떤 방식으로? 삼성 돈 하면은 뭐 한 차 한 대 나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 그 연말에 차 한 대 값 정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다 주는지 뭐 임원은 두 대를 주는지 뭐 이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꽤 많은 비용을. 근데 이제 불황이면 어때요? 불황이면 못 주지. 못 주거나 오히려 임금이 동결될 수도 있고. 그것이 근데 뭐예요? 그것이 일종의 유연성의 원천이 되는 거죠. 돈이 궁하잖아. 궁할 때 안 주고 돈이 많을 때 더 주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책임과 몰입을 유발시키고 그것이 내부적 원천의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임금을 가지고. 덜 주면 어때요? 그러면 좀 위험이 덜하니까 그러니까 좀 부담이 덜하니까 사람을 덜 자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는 우리나라에서 내부적 유연을 어떻게 하면 많이 돌입할 것인가가 중요한 노사관계에서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연구 과제이자 그 목표예요. 왜냐하면 이제 좀 정예고를 우리가 뭐 완전히 이렇게 복지가 갖춰지지 않은 완전 사회보장으로 해고되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막 이렇게 전직시켜주거나 뭐 아니면 무슨 사회보장 비용으로 많이 실업급여를 주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우리 실업급여 몇 달 받을 수 있나요? 3달 받을 수 있죠, 그죠? 네, 3달. 독일에서는 6개월을 1년 정도를 받고 그 이후에는 어떤 실업 보조를 또 받아요. 거의 무한대로 받죠. 그래서 또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조정을 하긴 했지만 그런 그 보장장치가 우리는 상대적으로 약한 속에서는 좀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업도 손발을 맞추는 사람이 나가면은 그러니까 또 중요한 비용은 뭐냐면 아까 채용 비용과 교육 비용 얘기했잖아요. 채용 그러니까 정예고할 때요. 그다음 또 하나의 중요한 비용은 뭐냐면은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의 소실이에요. 그 기업만의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노하우가 그 사람이 나감으로써 유실된다는 거죠. 새로 금방 복구될 수 없고 새로운 사람에게 하려면 또 비용이 드는 거고 그 비용이 나간다는 거죠. 구관이 명관인 거죠. 그러니까 구관이 명관. 그 구관에 이제 자름으로써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 유연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용자 측도 어떤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요. 경직성을.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하는데 그 반대하는데 적합한 이유가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반대를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고 효용을 그러니까 이윤을 극대화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냥 반대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안 하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건 비합리적인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걷어야지 노사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냥 관습적으로 복잡하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외부적 유연화 대표적인 것은 이제 정리해고라고 했고 우리나라에서의 외부적 유연화는 그 또 많이 쓰는 것은 뭐냐면은 비정규직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눌 수 있어요. 직접 고용 형태가 있고 간접 고용 형태가 있어요.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기간제. 노동법에는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그 기준이, 그러니까 고용의 정함, 고용 기간에, 계약 기간에 정함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기간에 정함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러니까 기간제와 이제 정규직을 구분을 하는 거죠. 기간에 정함이 있는 사람, 계약직을 직접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쓴다고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만약에 수요가 줄어들면 그 사람부터 자르려고 그러는 거죠.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자르기 쉽거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2년 계약하고 그 후에 계약 연장을 안 하면 되니까. 그 거울의 양면처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규직을 사실 자르기 어렵다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양편의 얘기를 다 정규직으로 자르는 것의 어려움 때문에 비정규직을 두고 있다는 사용자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고 뭐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정규직들을 무조건 자르는 고용의 유연화를, 고용 정예고를 더 많이 늘리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기도 하고 난감하단 말이에요. 되게 새롭게 이제 금방 찾지 못하고 말이지. 뭐 나이가 이제 젊으면 모르지만은 한 40 정도 돼서는 그럼 참 정말 이건 어디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고를 안 하면서, 하지만 유연화해야 되겠죠, 그죠? 기업이 지금 유연하지 않고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단 말이죠. 유연하면서도 정리해고는 가능하면 안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이제 내부적 유연화이죠. 그래서 비정규직을 많이 드는, 그러니까 그 직접 고용은 기간제, 간접 고용은 뭡니까? 간접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은 뭡니까? 파견 근로자. 파견 회계사에서 파견 온 사람들이죠, 그죠? 파견 온 사람들. 또 사내하청, 도급. 사내하청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내하청 회사의 정규직인 거지. 하지만은 뭐 사실은 다 그걸 뭐 그 회사 옛날 임원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경우 많죠. 그래가지고 그냥 불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뭐 불법적은 아니지만은 그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비정규직의 이슈와 관련해서 그까지만 여기 요 밑에까지만 얘기하고 불법 파견이란 말이 있어요. 불법 파견. 그러니까 사내하청이나 사내하청 업자들 얘기하는 거죠. 사내하청은 일종의 하청 계약, 도급 계약을 해요. 그래서 다른 회사야. 그래서 어떤 지휘 감독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마트에 얼마 전에 문제가 생겼었죠. 이마트. 진주의료원이 아니라 이마트 사례를 해야 되겠구나. 그 이마트에서 문제가 됐던 불법 파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내하청 업체에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사내하청. 다른 회사잖아. 그러면은 지시 감독을 하면 안 돼. 왜? 다른 회사니까. 지시 감독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면 정규직으로 쓰란 얘기죠. 아니면 파견을 쓰던가. 근데 파견은 어때요? 기간이 이렇게 정함이, 이제 파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그 후에는 파견을 계속 연장해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규직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왜 그런 법을 둔 거예요? 정당한 동일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낮게 책정해서 그 임금을 이게 착취하려는 그런 관행을 없게 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대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런 법을 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사내하청으로 공장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현대자동차도 사내하청 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다른 조끼를 입고 있어. 무슨 막 이름들이 다른 회사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내하청 회사들의 직원들한테는 거기 생산 라인의 팀장들이 직접 지시를 하면 안 돼. 왜? 다른 회사니까. 지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규직으로 쓰라는 거지. 정규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내 하청을 둘 명백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럼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지휘 감독을 직접 해서는 안 된다. 직접 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사내 하청으로 남겨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정규직으로 써야 되는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그러려면 정규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 어떤 해석인 거, 허세 해석인 거지.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내 하청은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사실은. 어떤 명백한 사내 하청의 필요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런 외부적인 유연성 때문에. 여차하면 이 사람들을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 정규직을 자르기 힘드니까. 그래서 전형적인 우리나라에서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외부적 유연화에서 이제 비정규직, 고용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규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이원화 전략이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원화 전략을 뭐라 하냐면 코어 페리퍼리 시어리라고. 코어 페리퍼리. 코어 페리퍼리. 핵심 주변 이론. 이원적 핵심 주변 이론. 혹은 이원적 노동시장.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부에 이런 그림을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건 코어고 이건 페리퍼리야. 핵심에 대해서는 뭘 적용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내부적 유연화 전략을 써요. 그래서 아까처럼 다기능화도 하고 근로시간 유연화도 하고 재량적인 근로시간을 주기도 하고 성과급을 주면서 임금도 유연화하는 거죠. 내부적 노동시장, 내부적 유연화를 쓰는 거지. 페리퍼리, 주변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한테는 외부적 유연화를 쓰는 거죠. 외부적 유연화. 그래서 뭐 이제 단적으로는 청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뭐 이제 좀 단순 반복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외주로 이제 하청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래서 불필요하거나 수요가 뭐 줄어들었을 땐 그 사람들을 자르거나 해고하거나 이렇게 그러기 좋게 계약을 해지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원적 노동시장 혹은 이중적 노동시장이라고. 내부 노동시장이 두 개로 갈려 있다. 그 두 개가 서로 다르다. 이 사람들은 몰입 중심이고 이 사람들은 통제 중심인 거지. 단순한 일이니까. 별로 가치가 떨어지니까. 밸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논쟁의 키는 점점 이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냐. 경향이.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늘어날까요? 아니면 이렇게 점점 줄어들까요? 줄어들 것 같아요? 왜요? 외부적인 유연화를.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럴 수 있고 한편으로는 점점 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몰입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이런 근로자들을 핵심 인력으로 많이 확보하지 못하면은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캐시 업무 있잖아요. 그 유통 그 마트에서 이걸 비정규직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돈을 다루는 일에서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그 측면이 있어요. 그 마트의 얼굴이란 말이지, 그 아줌마들이. 그 친절함이나 그 어떤 대하는 태도가 그 마트의 핵심적인, 고객 그 물건도 중요하지만 그 마트 아줌마들의 뭐 태도라든지 작업 처리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그걸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것을 정규직화함으로써 기업도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코스트코라고 들어봤어요. 코스트코. 네, 코스트코는 미국식 그런 경영 방식을 도입해서 그 캐시하는 사람도 두 사람으로 나눠져 있대요. 캐시하는 사람과 물건 봉지에 담아주는 사람. 봉지에 담아주는 사람까지 정규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직무급이니까 직무의 가치는 낮겠죠, 그죠? 그러니까 직무급이 아닌 것도 역시 또 이제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 이것도 비정규직인데 기능을 목적으로 해서 외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회계사를 비정규직으로 이제 잠시 도입을 했다. 뭐 요새는 그런 것도 많이 해요. 컨설팅 받고 나서 임원으로 채용을 해요. 근데 이제 비정규직 임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간만 임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무하고 컨설팅 진행 마무리하고 그러고는 다시 나가는 이런 경우들도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적어요. 우리나라도 적고 외국도 사실은 적고. 그러니까 기능을 유연화하기 위해서 그 외부적 유연화를 하는 경우들은 적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인건비를 그런 변동에 따라서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외부 노동시장으로 보는 거예요. 사내 하청 근로자, 아까 간접 고용을 통한, 그리고 기간제는 인사이더가 아니야. 우리 사람이 아니야. 정규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노동시장으로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임금을 유연화하거나 기능을 유연하거나 아니면 수량화하거나 수량적으로 고용을 유연화하거나 이렇게 노동 사용자의 노동 유연화 전략을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사례는 읽어보시고 과제는 내지 않도록 할게요. 읽어보시고 각자 좀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그 시험에 대해서요. 마치겠습니다.